선생님들 안녕하세요. 바닥입니다. 2020년 4월 14일 주식 시황 리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영상은 4월 15일 날 찍고요. 저는 오늘도 코스피, 코스닥이 위험한 상태라고 생각해서 현금 보유를 해야 하는 이유 3가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첫 번째, FED의 생각, 즉 연준의 생각이고요. 두 번째, 오펙 회의 결과와 유가, 그리고 세 번째, 거래대금 상위의 변화를 가지고 현금 보유를 해야 하는 이유 3가지를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영상은 3프로TV 오건영 팀장님의 영상인데요. 저는 논리적이지 않기 때문에 논리적인 팀장님의 말을 요약해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FED의 생각인데요. 영상 요약을 하자면 FED의 밑장 빼기가 시작을 했다. 두 번째, FED와 시장의 동상이몽을 주목하자 입니다. 첫 번째로 FED는 직접 회사에 대출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회사의 채권을 사줄 수 없는데요. FED는 중앙은행으로서 통화를 조절하는 곳입니다. 이곳은 물가를 안정시키는 곳이지 개인이나 회사에 직접 대출을 해주는 곳이 아닙니다. 만약 FED에서 회사의 주식이나 채권과 같은 자산을 매입할 경우 주식이나 채권 하락 시 손해를 보기 때문에 대출을 해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법적으로 중앙은행은 직접적으로 투자를 할 수 없고 간접적으로나마 투자를 하지만 절대 손실이 나면은 안 됩니다. 그래서 간접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국가채 가장 안정적인 채권을 매수한 거고요. 이게 3월 양적 완화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다우지수가 급하게 상승을 이렇게 해줬죠. 양적 완화를 한다 하면서. 그리고 두 번째, 4월 연준에서 바주카포를 발사한 다고 합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냐? 이 트럼프 행정부에서 SPV라는 Special Purpose Vehicle이라는 특수 목적 설립 회사를 만든 것인데요. 이때 정부의 자금이 100% 들어갔기 때문에 거의 정부 기관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위에서 FED는 손실이 나는 상품에는 투자를 안 한다고 했는데요. 그리고 법적으로 회사에 직접적으로 투자를 하지 못하는데, 하지만 정부에서 만든 기관에는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정부에서 만든 기관은 또 안전하다 판단하기 때문에 투자를 이 FED에서 여기 SPV라는 곳에 한 것이고요. 만약 손실이 날 경우에 정부에서 FED 손실을 갚아준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FED는 바로 돈을 여기다가 풀죠. 이 정부가 설립한 SPV에 3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2,800조 원을 투입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돈을 풀 순서가 나오는데, 이게 PMCCF부터 해서 TALF라는 복잡한 용어가 나오는데요. 저도 일단 처음 들어봤고요. 그래서 그냥 대형주나 중형주, 소형주로 나눠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트럼프 행정부에서 회사채를 사줄 건데 모두에게 공평하게 돈을 대출해주진 않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대형주 에는 매수 금액의 10%의 현금을 담보로 자기한테 달라고 하고, 즉 이 얘기는 10만원으로 100만원의 회사채를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총 레버리지 10배 효과가 나고, 중형주는 매수 금액의 15%, 15만원으로 100만원의 회사채를 살 수 있는 거고요. 레버리지 7배 효과가 나고, 소형주는 이제 매수 금액의 15에서 35% 현금을 담보로 100만원의 회사채를 살 수 있는 겁니다. 일단 이 중형주 같은 경우도 이 폴른 엔젤이라 해서 최근 코로나 사태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하락을 해가지고 이 포드나 GM처럼 유명한 회사들이 정크본드로 이렇게 묶이게 된 건데, 결국 여기는 자금이 들어오면은 이렇게 유명한 회사들은 어차피 다시 살아날 것이다 해서 폴른 엔젤이라고 합니다. 일단 이렇게 돈을 등급을 매겨서 주기로 했는데요. 그 영상의 댓글에 보시면은 이 롬바림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분께서 알기 쉽게 이렇게 설명을 해주셔서 이 위에 있는 내용을 인용했습니다. 하지만 대출은 3개월 만기로 진행할 것이다 라고 합니다. 지금 연준에서 2.2조 3천억 달러를, 죄송합니다, 이거 2조 3천억 원 달러로 바꾸겠습니다. 3천억 달러로 그 돈을 다 회사채를 사준다는 게 아니라 그 회사에 3개월 만기로 돈을 빌려주는 것입니다. 원래라면 이 회사채를 사서 그 회사가 자본이 생기게 되면은 또 그 회사는 다른 곳에 투자를 해서 자산 가격이 상승하는 그런 버블 효과를 만들어내는데요. 이렇게 3개월짜리 회사채 매입은 그럴 수가 없습니다. 단기적으로 빨리 앞에 터진 문제를 해결해야 되니까 다른 생각을 품을 수가 없는데요. 그럼 왜 FED에서 대출을 해줄까라는 거를 보면은 일단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FOMC의 회의록으로 본 FED의 민낯은, 그 회의록에서 나온 내용을 보면은 FED의 생각은 돈을 투자해서 자산 가격을 상승시키는 게 아니라, 이 말은 시장에 돈을 풀어가지고 주식시장이 완전히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단기적으로
금융시장의 충격을 완화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둔다고 합니다. 그래서 3월 양적 완화의 금액을 줄여가며 이 앞에서 국가채를 사고 하는 이 3월 양적 완화를 말하는 겁니다. 이게 일주일 단위로 지날수록 처음에 750억 달러 하루에 이렇게 샀는데 계속 일주일이 지나면 600억 달러, 500억 달러, 300억 달러로 점점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가 무엇이냐? 이 양적 완화는 장기적으로 보는 입장인데 FED가 이 3개월 만기라는 이 단기적 대출을 통해서 이 양적 완화의 금액을 서서히 줄여가고 있는 것이고요. 이것은 곧 완전히 경제를 살리려고 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판단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론 FED는 자산 시장을 정상권으로 되돌리는 것이 아니라 단기적으로 금융시장을 활성화시킬 테니까 도망갈 놈들은 빨리 도망가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것 때문에 FED만 믿지 말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똑같습니다. 기관을 믿지 말고 현금을 보유해야 한다 라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오펙 플러스 회의 결과와 유가입니다. 4월 9일 오펙 플러스 회의가 있었습니다. 이 오펙 플러스 회의는 결국 만장일치가 되어야 되는데 이 회의는 하루 1000만 배럴을 감산 목표로 시작을 합니다. 하지만 미국은 여전히 감산할 생각이 없었고요. 자연적으로 감산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때 생각지도 못한 복병인 멕시코가 나와서 감산을 안 한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4월 9일입니다. 유가가 마이너스 9% 넘게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멕시코의 속내를 보니까 원유 인버스 비슷한 상품을 샀다고 하네요. 유가 하락 시에 돈을 버는 상품. 그래서 트럼프는 속이 탑니다. 왜냐? 미국의 셰일 업체를 살려야 되는데 그 셰일 업체들이 망해버리면 경제는 또 한 번 타격이 가는 것이니까요. 어떻게든 감산을 해서 유가를 상승시켜야 되는데 멕시코가 막아버리니 답답합니다. 그래서 오펙에서 결국 멕시코의 하루 감산량인 40만 배럴을 10만 배럴로 줄여서 합의를 했는데요. 그래서 당초 예정되어 있던 1000만 배럴 감산이 970만 배럴로 감산하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유가를 보면 이 회의 결과를 알 수 있는데요. 유가가 시장의 기대감에 못 미쳐 22달러로 거의 마감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우리 이제 DJ 트럼프께서 다시 한번 이런 말을 하는데요. 오펙 회의 결과는 1000만 배럴이 아니라 2000만 배럴 감산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예, 뉴스 내용이고요. 트럼프 오펙 플러스 감산 1000만 아닌 2000만 배럴이라 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럴까요? 4월 13일 날 이 22달러가 시가가 상승을 하면서 24달러로 상승을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종가상으로는 다시 마이너스 마감을 했고요. 그 다음 날인 4월 14일 날 마이너스 10% 넘게 유가가 빠졌습니다. 이때 그리고 4월 15일 날 현재의 모습인데요. 유가가 이 19달러까지 여기 보이시는 19달러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감산하는 협의 결과가 나와도 유가의 키포인트는 코로나로 인해서 인도가 일단 셧다운을 했었고 또 원유를 사용하는 산업들이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말을 해주는데요. 결국에는 수요가 부족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우디는 20달러 이하도 충분히 버틸만 하다라고 말을 했고요. 감산을 예정대로 하지만 가격은 이대로도 괜찮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미국의 셰일 업체는 힘들어질 것이고 최악의 경우 파산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럼 파산을 하면 은행 또한 돈 회수를 못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안 갔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거래대금 상위의 변화, 이날이 4월 2일인데 이런 박스권을 그린 상태입니다. 저는 사실 여기서도 충분히 하락이 나올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영상에 찍을 때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제 예상과는 다르게 상승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 4월 2일 날 제가 이렇게 글을 올렸는데 약간 맨 밑으로 내려보겠습니다. 거래대금 상위, 거래대금이 700억 이상, 등락률 7% 이상인 종목들을 봤을 때 이 4월 2일 날 거래대금의 모습을 보면 점점 이 상한가 나오는 종목들이 한 이날만 하더라도 4개 정도 나왔고요. 그리고 상승을 할 때 거래대금도 골고루 해가지고 거래대금이 이렇게 3천억, 이렇게 1,700억 이렇게 터지면서 증시를 이렇게 좀 상승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3월 27일 날 아래꼬리 달면서 음봉으로 마감을 한 그 날인데요. 이날의 거래대금 상위를 보면 상한가가 정말 많았습니다. 이때는 대부분 뭐 진단키트주들이나 이런 종목들이 상승을 했지만 이 시장의 거래대금 자체가 이날에는 5천억 그리고 5천억 8천억 이런 시장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거래대금 많이 터지면서 상승을 시켰습니다. 또 이날은 4월 13일 주식시황 리뷰 글인데요. 4월 13일 같은 경우는 일단 거래대금은 몰려서 터졌지만 상한가를 들어간 종목이 없었습니다. 물론 뭐 거래대금이 작고 한 종목들 중에는 상한가가 나왔겠지만 그런 것들은 저는 일단 빼놓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요. 일단 상한가가
있고, 4월 14일 이때 이 거래대금 상위 창을 보시면 이날에도 상한가 간 종목들은 없습니다. 물론 이게 부강약품이 1조가 터지면서 상승을 많이 했지만 이런 종목조차 아직 상한가에 들어가지 못한 모습이고요. 이렇게 상한가가 거래대금 700억 이상에서 상한가가 안 나온다는 것 자체가 이 앞에 있던 일주일 전과는 다르다라는 것을 볼 수 있고, 이거는 솔직히 좀 제 감입니다. 이건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는 없고요. 제 감에 제가 생각하는 이 시장은 아직 되게 위험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코스피가 지금 이렇게 상승을 많이 했는데요. 여기서 주가가 이 지수가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지금 이 구간에 온 겁니다. 일단 이 코스피고, 일단 이 4월 6일 날 코스피 지수를 잠깐 보면은 이 수급을 보겠습니다. 수급을 볼 때 이 기관이 이 만주를 샀습니다. 그리고 금융투자가 6천억, 그리고 연기금이 2,700억 정도 들어왔죠. 그러면서 상승을 했고 개인이 이때는 팔았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날부터 해서 천천히 보면은 4월 7일부터 13일까지 금융투자는 계속 팔고 있습니다. 금융투자가 계속 팔고 나니 잠깐 전화가 와서 좀 끊겼는데요. 일단 4월 6일 날 이렇게 금융투자가 나오면서 연속적으로 금융투자가 이 구간 이 위에서 계속 팔았습니다. 계속 이렇게 팔았고요. 근데 이 팔은 게 어떻게 팔았냐? 이 4월 6일 날 이렇게 주가를 상승시키고 아침 일찍 4월 7일 날 갭을 상승을 시켜 놓은 다음에 장중에 이렇게 밑으로 빼다가 다시 종가에 이렇게 회복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상승을 시켰다가 다시 좀 빠지고 상승을 했다가 장막판에 이렇게 밑으로 투매를 유발시켰고요. 그 다음 다시 시가를 띄운 다음에 지수가 이렇게 또 빠지고 전체적으로 빠진 상태였다가 이 4월 10일 날 똑같이 상승을 시키고 다시 이렇게 투매를 유발합니다. 그러다 갑자기 또 상승을 이렇게 시켰죠. 그러다 4월 13일 날 주가가 서서히 이렇게 빠졌다가 4월 14일 날은 연기금이 다시 같이 들어오면서 주가를 이렇게 상승을 시켰습니다. 정말 변동성이 큰 장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럴 때 개인들은 털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움직임을 보이는 것 자체가 다 위에서 개인들을 털라고 하는 거고, 이런 모습이 나오는 거는 개인들한테 자신이 금융투자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주가를 상승시키면서 이 구간에서 자기들의 매수 물량이 있는데 지금 이 구간에서 계속 파는 겁니다. 개인들한테 물량을 넘기고, 그 다음날 한 이제 4월 14일이죠. 이때 주가를 다시 한번 좀 상승을 시켰습니다. 이 금융투자가 좀 매수가 들어왔고 연기금이 일단 많이 들어왔는데요. 만약 여기서도 또 이렇게 똑같이 상승을 또 나온 다음에는 주가가 다시 한번 이렇게 업그레이드 돼서 이 구간에서 또 이렇게 움직이면서 팔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구간에서는 매수를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판단을 하고, 저는 또 충분히 이 밑으로 떨어뜨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급하게 떨어뜨리지 못하는 거는 이렇게 음봉으로 이렇게 떨어지는 거는 저같이 하락에 이 증시가 하락을 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 개인들이 많기 때문인데요. 이 선물 인버스를 보면은 수급이 다 개인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쉽사리 떨어뜨리지 못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마 저는 살짝의 상승이 있더라도 장기적으로 이렇게 계단식으로 이렇게 하락이 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생각한 것은 이 오늘 말씀드렸던 이 세 가지가 좀 큰 영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미국 지수도 하락을 하고 급하게 이렇게 상승을 해주고 있는데, 저는 미국도 다를 게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빠르게 이렇게 상승을 시켜놓고 이 구간에서 계속 개인들을 털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나온 게 급하게 마이너스 2.63%까지 빠졌다가 다음날 시가를 띄우면서 종가가 2.39% 상승을 하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현재 4월 15일 미국 선물지수를 보면은 또 마이너스 1.85% 빠지면서 오늘 미국 장이 시작을 하면은 어떤 모습을 그려줄지 일단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 이렇게 변동성이 큰 장이기 때문에 주식 투자를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면은 쉽사리 이런 구간에서 매수를 해가지고 돈을 잃는 것을 방지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오늘 영상의 결론입니다. 저는 투자를 잘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매수를 안 하고 현금을 보유할 겁니다. 투자를 잘하시는 분들께선 수익을 내시면 됩니다. 그리고 장기 투자를 계획하는 분들 최소 1년 이상은 가지고 가실 텐데 굳이 급하게 지수가 정말 지금 애매한 상태에서 이 구간에서 상승을 하면은 다행이지만, 만약 여기서 하락을 하게 되면은 결국 각 개별 종목마다 마이너스 20% 30%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선 대응을 한다 치면은 이 구간에서 매수를 해가지고 혹시 손절을 계획하고 들어가시는지 그것도 자신에게 물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구간은 대응 자체도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굳이 대응이 안 되는 구간에서 매수를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게 분할 매수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계획적으로
비중을 나눠서 분할 매수하는 거 좋습니다. 주가가 마이너스 20%, 30% 빠지더라도 버틸 수 있으면은 하시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게 장기 투자가 아니라 물린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주위에서 삼성전자가 지금 싸다더라, 지금 주식 안 사면 바보 아니야? 떨어지길 바라는 기우제만 지내고 있냐라고 말을 합니다. 저는 이 구간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이렇게 비가 내리듯이 비가 오기를 기다리면서 기우제를 지내고 이 바닥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4월 19일 날 이 저점을 대응을 해가지고 최대한 이 구간에서 사가지고 여기 저점을 깨냐 안 깨냐 이것을 대응으로 할 겁니다. 여기서 만약 주식을 지수가 계속 상승해서 안 사도 상관이 없습니다. 저는 어차피 지금 이 장에서 변동성이 있는 장에서 돈을 벌 자신이 없고요. 그래서 저는 현금이라는 종목에 투자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시장이 상승을 한다 해도 모두가 수익을 얻는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수익 내봐야 많으면 20% 정도가 수익을 낸다고 생각합니다. 나머지 80%는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장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이유는 위에 거래대금 상의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장기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고 해도 내가 지금 매수하려는 구간이 어디인지 명확히 알아야 됩니다. 저는 지금 이런 구간에서 이 3월 19일 날 이 바닥에서 단기적으로 이렇게 빠르게 지수가 30% 정도 상승을 한 이 구간, 여기서 더 올라갈 것을 기대하는 것은 제 입장에서는 차라리 이게 도박이라 생각을 하고요. 이때가 IMF 때인데, 물론 제가 이때 경험해 본 건 아니지만 지금이 이런 구간에 도달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때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락을 하고 상승을 할 때 V자 반등이 나올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불황은 끝이 났다라고 생각할 겁니다. 하지만 뒤에 보시면 앞에 있던 이 저점을 깨고 다시 한번 이렇게 추가적으로 하락이 나올 수도 있는 것을 대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주식은 예측이 아니라 대응이라고 말을 합니다. 저도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하고, 최근 일주일 모습은 이렇게 지수가 상승할 때 제 예상과는 다른 상승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측은 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저는 어차피 이때나 둘 다 위험한 장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대응할 수 있는 구간에서 매수를 하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에서 IMF 때 주가를 보셨듯이 저는 다음에 올 조정장이 이 3월 19일 날 지킬 수 있냐 지킬 수 없냐로 대응을 할 생각입니다. 아마 저는 계속 이 밑에서 제가 유리한 이 구간에서 기우제를 지내고 있겠습니다. 부디 지수가 상승을 많이 해서 수익을 많이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그냥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렇게 오늘도 저는 현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하고 구독하고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